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관효율, 관효율이란 말은 얼마나 분리를 잘하느냐, 즉 분리관의 효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어떤 기기 구성 성분, 구성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분리관이 있으면 이 부분은 기억나십니까? 이게 소용돌이 확산, 종축 확산, 비평형, 질량 이동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삼아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리관을 통해서 어떠한 여러 성분들이 분리가 될 때 그때 피크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어떤 화합물이 일정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폭이 넓게 시간대가 넓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띠 넓힘이라고 그랬고, 그런 띠 넓힘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비평형 질량 이동, 종축 확산, 소용돌이 확산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소용돌이 확산이죠. 그 안에 어떤 분리관 안에 어떠한 정지상이 균일하게 되어 있으면 동일한 화합물이라면, 동일한 크기를 가진 화합물이라면 동일한 시간대에 나오기 때문에 피크가 A라는 화합물, B라는 화합물이 나오는 시간이 아주 일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관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흘러 나오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쫙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약간 빨리, 약간 늦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휘날림이 생긴다. 이게 바로 소용돌이 확산이었습니다. 비평형 질량 이동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성분입니다. 똑같은 성분이 정지상과 이동상 사이에서의 분배에 의해서 이게 동시에 쫙 다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서 이동상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1, 2번은 약간 더 빨리 평행에 도달해서 나오고, 그 다음 3, 4번, 5, 6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시간대가 순서가 다르죠, 그죠? 그럼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나오는 시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뛰는 힘이 생긴다. 종축 확산이라는 것은 흘러나올 때 당연하게 어떠한 물질이 이렇게 컬럼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될까요? 이게 더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데 이 A라는 성분이 있으면 당연하게 이 A라는 성분의 이 앞과 뒤는 농도가 0입니다. 여기는 A라는 성분의 농도가 높고, 그러면 농도 부배가 생기기 때문에 농도 차이에서 앞뒤로 확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앞뒤로 넓어진다. 그래서 종축 확산이라고 합니다. 횡, 옆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앞뒤로 확산이 된다. 그래서 종축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확산이 아주 빠릅니다. 이런 강의실에서 학생이 한 명 방구를 끼면 확 퍼져버리죠, 그죠? 그런데 물에서는 확산 속도가 가스와 비교하면 훨씬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경우에는 이동상이 가스가 아니라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축 확산은 기체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이 항목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하나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설명입니다. 단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축 확산을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A가 비평형 질량 이동, A가 소용돌이 확산, 그 다음에 C가 비평형 질량 이동, 종축 확산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합치면 이런 모양이었는데, 액체의 경우에는 종축 확산이 없기 때문에 A와 C 이것만 있고, 그래서 실제 형성분은 이렇게 된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가 띠넓힘을 일으키는데, 그럴 때도 최적 유속이 있습니다. 유속. 이동상의 유속을 적절히 잘 조절해줘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밑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종축 확산은
종축 확산은 액체의 경우에는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저 앞에는 A 항목, C 항목, B 항목이 있었어요. B 항목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B 항목이 무시됩니다. 종축 확산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분리관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분리관을 할 때는 그 종류가 뭐 듀프링에서 나온 건데 뭐 지팍스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파덱스라든지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고 여기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컬럼 지지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죠? 지지물이라는 것은 고체로 되어 있고 그냥 액체 정지상이 도포될 수 있도록 정지상은 정지상인데 액체로 되어 있는 정지상이 도포되어지는 이것을 고체 지지물이라고 합니다. 고체 지지물이 뭐 지팍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제 또 어떤 다공성 입자 같은 경우에는 교차고물, 아마 교차고물 하면서 여러분들 섬유 보면 압니다. 섬유 옷이나 신문지 보면 신문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안에 현미경을 확대하면 그 안에 실모양이 이것이 막 교차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사이에 구멍이 보이죠, 그죠? 이런 구멍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구멍은 직경이 수 마이크로미터까지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이것을 다 이 안에 구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입자가 큰,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나와서 빨리 빠져나오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 보면은 원자화 장치 혹은 뭐 가시선 원자 분광법, 분광 광도계 이런 것들 보면 부분 장치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죠. 여기서 보면 HPLC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당연하게 이동상으로 용매를 쓰기 때문에 액체를 쓰기 때문에 그 용매 저장 장치가 있고 용매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쓰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압력 감지하고 이 컬럼 있다는 말은 뭐냐? 이 말은 전부 다 분리컬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분들을 각각 분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건축한다 되어 있는데 그림이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래서 실제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딱 봐도 유기용매가 보이죠? 유기용매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밑으로 가고 B라는 용매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분리를 할 때 똑같은 한 개의 솔벤트만 사용해도 되지만 극성이 다른 두 개의 솔벤트를 적절히 조절을 하면은 분리할 수 있는 성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A라는 솔벤트, 용매, B라는 용매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해서 이 두 개를 빨간색, 파란색 나오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9대1로 해라, 5대5로 해라, 3대7로 해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컴퓨터로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분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유기용매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이동성이 흘러나오면은 여기 보면 밸브가 있죠, 그죠? 이게 시료주입계입니다. 시료주입계. 이 시료주입계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특수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줄 겁니다. 시료를 주입하면은 시료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혼합되어진 이동성 용매가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어서 나온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세퍼레이트 컬럼, 분리관입니다. 한국말로 분리관. 분리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 시료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성분이 이 유기용매에 의해서 이동상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져서 시간대로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나온 것이 여기 가면은 검출기입니다. 이 표시가 보이죠? 디텍터. 검출기를 넣으면은 검출기에서 이게 지금 어떠한 성분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검출기의 종류는 UV라든지 아니면 굴절율이라든지 아니면 지장 분석기라든지 다양한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정성 정량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고 나오면은 이제 폐액통으로 혹은
분해. 어쩔 때는 분해를 따로 받을 때가 있거든요. 분해를 따로 받든지 이제 테이프로 부리든지 하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컬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경 2에서 4mm, 길이는 10에서 50cm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훨씬 더 두껍고 20mm, 30mm짜리도 씁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GPC라고 해가지고 크기 배제 컬럼을 쓰는데 이거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두꺼운 걸 쓰고 있습니다. 유속은 1에서 2mm, 압력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물을 틀면 물은 그냥 흘러가겠지만 이런 컬럼은 안에 고체 지지물과 액체산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보내서는 흘러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펌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액체가 이 유리용매 이동상이 이렇게 해서 적절한 비율을 합쳐주는데 이때 나오는 것은 압력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 웬만히 뭐 충전자가 많이 있어도 똑같은 속도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상 공급계 아까 말한 거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커 보이죠, 그죠? 이동상 공급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분리관에서 여러 성분을 분리할 때 이동상을 쓰게 돼 있고 이동상을 공급해 줍니다.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면 유리 컬럼에다가 그냥 이동상을 쓸 때는 그냥 핵산을 부어줘가지고 그냥 자유낙하하듯이 중력에 의해서 뚝뚝뚝뚝 틀어지도록 하는데 속도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가 밑에서 꼭지를 약간 열고 닫고 하면서 뭐 분당 한 방울, 분당 1mm 혹은 초당 한 방울 그렇게 하는데 아주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예 따로 이동상 공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액체를 쓰기 때문에 이 액체 속에는 당연하게 기체가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액체와 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체의 경우에는 종축 확산하는 게 있어서 기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체,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기체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기 D가스라고 보이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는 가스를 없애는 장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따라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솔벤트가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가스가 있으면 가스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등용매 용리법, 그냥 용매 하나만 씁니다. 흘러보낼 때 똑같은 균일한 용리를 쓰는 거. 그리고 기울기 용리, 이 말은 용리를 2가지 혹은 3가지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흘러보내는 용매의 조성을 바뀌게 합니다. 처음에는 물, 에탄올 했다가 에탄올 물을 5대5 그러다가 에탄올 DCM을 5대5 한다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기억나니까 컬럼 안에서 온도를 올리는데 등원법 계속 160도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일정하게 하면 그 시간대에 피크가 막 겹쳐서 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승원법에서 온도를 점점 올려줬습니다. 네, 액체에서는 온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그냥 용매 자체를 한 가지 쓰거나 혹은 용매 자체를 갖다가 기울기 용매를 해서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밑에는 등 용매, 한 가지 용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용매를 계속 흘려보내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초기에 1, 2, 3 우르르부터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띠용. 이 피크도 넓어지죠, 점점.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기울기 용리. 그래서 보나마나 여기서 뭐냐? 이동상을 한 2가지 정도를 섞어서 기울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흘러나가는 두 용매의 조성비를 바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화물들인데 똑같은 화물들이 이렇게 아주 피크가 예리하게 띠내낌 없이 10번의 경우에도 아주 뾰족하게 나오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서는 지금 시간대가 빠져있는데 시간도 더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등 용매를 하면은 피크가 분리는 되더라도 뒤로 가면은 피크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기울기 용렬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피크도 더 뾰족하게 예민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게 이동상 주입계 용매를 여러 가지를 쓴다. 그 다음에 주입할 때 등 용매를 쓴다. 기울기 용매를 쓴다 했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동상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흘러 들어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용매를 가지고 시료를 주입할 거예요. 이 부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인젝터, 저희 보면 시료 주입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료 주입계는 이게 액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주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클럼 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클럼이 있죠. 여기 분리관 여기다 직접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직접 넣지 않고 용매의 유입을 중단시키고 시료를 주입하는 흐름 멈춤 주입법. 이름이 어렵죠. 흐름 멈춤 주입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사실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색칠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제가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좋은 그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추출액이 나오면 추출액을 실린지로 담아서 이렇게 해서 시료기 주입구에 넣습니다. 쫙 넣으면은 시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시료 샘플 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샘플 루프. 시료가 이 안에 쭉 차고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이면 그냥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웨이스트, 폐기액토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시료를 쭉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꽉 차고 나머지는 나가고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시료 놓고 난 다음에 밖에서 클릭해서 60도를 딱 돌려주는 장치가 있어요. 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잠금을 쫙 해버리면 이걸 쫙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것만 60도가 돌았습니다. 60도가 돌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여기도 있지만 여기 솔벤트 아까 말했죠. 이동상 주입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동상 솔벤트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제 시료가 주입이 끝나고 안에 것만 60도를 딱 돌리면은 이 시료가 이 이동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동상이 통로가 여기에 생겨가지고 이거 돌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이동상이 이렇게 흘러서 원래는 이 안에 샘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샘플을 밀어냅니다. 샘플을 밀어내서 어디로 가느냐? 클럼으로 가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료를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샘플 루프에 액체가 가득 담기고 그 다음에 이걸 잠궈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동상 용매가 이것을 밀어가지고 이걸 밀어서 그러면은 이걸 밀어서 클럼으로 분리관으로 들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집어넣는 양이 0.5mm에서 수 마이크로인데 심지어는 한 3mm까지도 넣습니다. 샘플 루프를 갖다가 긴 걸 사면 돼요. 긴 걸 사면은 1mm에서 2mm, 한 3mm까지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분리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분리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분리관은 직경 1에서 3mm인데 큰 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인치까지도 있다고 그랬죠. 2.5cm. 길이도 25가 제일 짧고 긴 것은 무려 100cm. 저희 실험실에 있는 게 아마 한 30cm인가 40cm 정도 큰 게 있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이게 이 안에 채워 넣는 종류에 따라서 5가지 컬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이동상 공급기에 시료 주입되어 난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은 책으로 따지면은 392페이지 여기 보시면 392페이지를 보시면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은 컬럼입니다. 앞에 것은 시료 주입계, 이동상 주입계, 검출기는 다 똑같고 컬럼이 어떠한 종류냐에 따라서 분배
이온 협착, 그 다음에 친화력, 크기 배제 보시면 꽤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했지? 벌써 20분이네. 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이 좋아서 제가 이걸 썼고 여러분들은 크로마토그래피 하면은 아마 한글로 되어져 있는 좋은 자료를 아주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료 속에는 양이온하고 그 외 음이온이라든지 중성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이 충전재가 뭐냐? 충전재가 음이온으로 충전되어 있습니다. 음이온.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시료 속에 시료가 딱 넣었더니 시료에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중성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음이온하고 양이온이 만나면 어찌 되죠? 당연하게 이온이 있단 말은 이온은 반응을 합니다.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여기에 음이온이 다 있기 때문에 결합해서 양이온은 위에 후적되어서 있고 양이온이 아닌 음이온이나 다른 것들은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뭔가를 다른 걸 딱 집어넣어주면 양이온이 탈착되어져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음이온을 분리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가 양이온을 넣어야 돼요. 양이온을 넣어버리면 음이온이 흡착되고 나머지는 다 내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실험실이나 모든 실험실에는 정류수를 쓰고 심지어는 이제 음이온, 왜냐하면 물 속에 있는 중금속, 물 속에 있는 아니면 염소 할 때는 중금속이라는 말은 다 양이온입니다. 이가 양이온, 삼가 양이온이라는 말 들어봤죠.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이가 양이온, 마이너스 이가처럼 없습니다. 전부 다 중금속이라는 것은 다 양이온입니다. 그죠? 근데 물 속에 양이온인 중금속을 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나 정류수 속에 양이온이 있다?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있을 때는 초순수 제조 장치라 해가지고 물 속에 있는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을 제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가 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서 수돗물에 있는 양이온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음이온 콜럼을 통과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이온은 협착이 다 돼요. 그러면 넣을 때 나오는 물은 음이온과 중성만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한 번 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양이온 콜럼을 한 번 더 통과시키면 그때는 음이온이 다 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양이온 컬럼, 음이온 컬럼을 통과시키면 물속에 있는 모든 양이온, 음이온은 합착되고 그 다음에는 진짜 깨끗한 이온은 다 제거되어진 물만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그게 초순수이고 그 원리가 뭐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피니티, 친화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이 그림은 똑같은 양이온이라 하더라도 1가 양이온이냐, 2가 양이온이냐, 3가 양이온이냐 그까지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하니까 지내느냐 끝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음이온이나 중성은 다 빠져나가고 양이온만 붙어있는데 1가, 2가, 3가가 있어요. 이걸 적절히 조절하면 1가가 먼저 내려오고 2가가 내려오고 그 다음 3가가 내려오고 이렇게도 분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 친화력은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열쇠 자물쇠라 해가지고 어떤 효소 같은 경우는 이 효소와 어떤 물질과 반응한 효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라고만 결합을 해요. 그죠? 그게 열쇠 자물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시료 속에서 특정한 단백질, 특정한 구조를 가지는 것만 뽑아내겠다. 그러면 친화력 테스트예요.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 무엇을 채워내었느냐? 이런 모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금수로 다 채워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료 속에는 동그란 것도 있고 이런 원뿔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말고도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하게 생긴 게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걸 원합니다. 그 뭐냐? 이거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요렇게 생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채워넣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이 그림처럼 이것과 이것이 결합되어진 거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나 동그란 모양은 다 빠져나와요. 그죠? 그 다음 결합되어진 것을 나중에 결합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pH를 조절하든지 뭔가 극성을 조절하든지 그러면은 이 결합되어진 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것. 이것을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은 특정 구조를 가진 것만 별도로 분리할 때 이것을 쓴다. 그 다음엔 분배 흡착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이것은 흡착제입니다. 흡착제. 까만색은. 흡착제란 말은 여러분들이 그럼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